가장 크게는 10월 10일로 향해 다가오고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의 공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대단히 크고요.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1분기에 유럽과 중국에서 FSD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모두 FSD가 된다라는 이 기대감, 테슬라의 FSD가 이 정도까지 기술력으로 왔다라는 사실 이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리스 상품의 비율이 테슬라가 많지 않습니다.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판매량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동차 부분에서의 손이익률이 어떠한 모습을 그리는 거가 중요한 건데,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정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많은 채널에서 또는 성정길 TV에서도 저를 보셨겠지만,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박사학위를 하고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제 디지털 경제 쪽으로 공부를 했고 계속해서 관련된 일들을 해 왔고요. 지금은 AI 서비스 관련된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거기서 같이 AI 연구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시장과 관련된 공부도 하고 있고, 테슬라에 대한 시장 공부는 좀 오래전부터 했었고 책도 냈었고,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독일은 제가 학부부터 독일에서 경영학 경제학을 했는데요,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관련된 글을 써왔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2019년부터는 테슬라의 재무제표까지 보면서 테슬라의 조금 기업 펀다멘탈까지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AI 시장 이런 데도 대단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최근에 네.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는데 네.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우선 외부적인 요인이 있고 또 내부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가 있겠죠. 네. 외부적인 요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페드의 그 이자율 빅컷이죠. 이자율 인하가 대단히 중요하게 의미를 작동했었고, 그것과 함께 전후에서 형성되고 있는 미국 경기 침체가 가능성 자체가 높게 봤던 시각들에서 그것을 점점 줄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들이 회복되면서 투자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 또한 타고 있다. 테슬라만 오르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 주가가 오르는 요인은 분명하게 외부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여러 소식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는 10월 10일로 향해 다가오고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의 공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대단히 크고요. 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기 위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ASS, Actually Smart Summon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만 물론 공개를 했습니다만 누구든지 지금 이제 범위도 확장돼서 처음엔 80m였다가 지금 100m까지 가서 100m 떨어지는 주차장에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내 차를, 주차되어 있는 차를 부르면 입구까지 차가 오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운전자가 없이도 차가 움직일 수 있고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아직까지 아무 사고 없이 호출하는 사람에게까지 오는 모습들을,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만 유별나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투명 유리창이 대단히 많거든요. 압도적으로.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진하게 선텐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에 운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테슬라의 FSD가 이 정도까지 기술력으로 왔다라는 사실 이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사회적 여론 형성에 있어서 테슬라의 FSD 수준이 되게 높게 오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로보택시와 관련돼서는 가장 연결된 게 FSD죠. 그리고 또 테슬라가 밝히기를, 저는 내년 상반기 1분기 때 된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지만 우선은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1분기에 유럽과 중국에서 FSD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FSD의 시장이 대단히 폭발
폭발적으로 지금 3대 세계 자동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이렇게 1, 2, 3이죠. 여기에서 모두 FSD가 된다라는 이 기대감, 이것은 시장이 저변이 확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 성장일 TV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제표상에서도 AI 매출, FSD 매출이 잡힐 수 있는 그 기저 시장이 흔히 말하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하죠. TAM이라고 하는 것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또 주가가 오르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FSD가 테슬라 AI라고 하는 테슬라 내에 FSD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9월 5일 날 또 이제 전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10월 달에는 9월 달에는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이버 트럭에도 FSD가 아직까지는 사이버 트럭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사이버 트럭에도 FSD가 적용될 것이다. 9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적용은 안 됐습니다. 아마 10월 달로 되지 않을까로 저는 항상 싶어요. 항상 테슬라가 말한 일정보다는 조금 더 늦게 보는 저희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또 10월 달에 로보택시 때는 공개가 될 것이 아마 버전 13일 거예요. FSD 버전 13이 나온다라는 거고 버전 13은 버전 12보다 6배 정도 인간이 개입할 확률을 낮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6배가 좋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있고 그렇다면은 10월 달에는 아마 하드웨어 4 또는 요즘 AI4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4라고 해서 추론칩이 되게 고성능 추론칩이 장착되어 있는데 과거 버전에서는 하드웨어 3고 지금 하드웨어 4. 근데 이제는 이것을 테슬라에서 이름을 바꿨죠. AI4, AI3로. 그래서 AI4부터 10월 달에는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11월에는 AI3 하드웨어 3 즉 구형 자동차를 갖고 계신 테슬라 차량을 가진 분들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 이런 식의 어떤 수술을 받는다라는 것 13으로 간다라면 대단히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 13으로 가면 사실은 로보택시가 작동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아직까지는 슈퍼바이즈드 인간의 감독하에서 진행되겠지만 로보택시는 여러분 언슈퍼바이즈 인간의 비감독 인간이 감독하지 않더라도 운전석에 없더라도 작동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13에 슈퍼바이즈가 나오고 이것의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허가가 나온다라면 언슈퍼바이즈가 2024년 하반기라든지 2025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월 2일 날 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인도량 발표죠. 그러니까 네, 인도량 발표인데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서 사실 이것도 주가를 부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18%대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18% 그리고 1년 전 3분기 대비 2023년 3분기 대비는 13%대 이렇게 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중국에서 테슬라의 판매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를 지금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크죠. 요즘 중국차의 전기차 공세가 대단히 강력하고 특히 저가의 고품질 차량의 이 공세가 강력한데 테슬라가 나름 중국 시장에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도량 수치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의미 있는 단순하게 다른 시장에서 많이 팔렸다보다도 중국 시장에서 이제는 여러분 전기차가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중국 시장입니다. 여기에서도 테슬라가 많이 판매를 했다. 그것도 기록적으로 많이 판매했다. 이것이 대단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되면서 시장 신호로 해석되면서 테슬라 주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그것만큼 내려갔어요. 네. 지금 유럽은 물론 테슬라만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럽 경기가 첫째 좋지 않다라는 것, 두 번째는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독일이 2023년 하반기서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없앴다라는 것, 국가 재정에 대단히 빈약해지면서 이러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차종으로 급락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되면서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량의 감축폭이 겨우 중국에서의 상승폭하고 이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물론 3분기는 2분기보다도 많이 판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 상승세를 작년 수준보다도 높게 그려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들은 그렇다면 2024년
12월까지가 판매량이 이제 연간 판매량이 될 텐데 이 연간 판매량이 작년에 180만 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올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것은 200만 대라고 올해 초에 기대를 했었는데 저는 200만 대를 만들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4분기 때도 계속해서 많이 팔리겠지만 4분기 때 계속해서 원래 이제 4분기 때 가장 많이 팔리니까요. 4분기 때 가장 많이 팔린다라고 한다라면 작년보다도 많이 팔아야지 겨우 작년 수준이거나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파는 수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10월 2일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3일이겠죠. 3분기 즉 7월과 8월과 9월에 판매 인도량이 발표가 된다라면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저는 주가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10월 10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간의 징검다리로서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 즉 재무제표상에서 자동차에서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 부분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는 없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리스 상품들을 물론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리스 상품의 비율이 테슬라가 많지 않습니다. 리스가 많다라는 건 여러분 이자율 상승 부분에 의한 자동차의 상승 부분에 의해서 사람들이 할부를 살 경우에 이 할부의 어떠한 이자율을 갖다가 거의 0까지 내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테슬라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프로핏 마진, 실질 이윤율이 매출 총 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월가에 있는 큰 손들, 그런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보는 것은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판매량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이익률이 어떠한 모습을 그리는 거가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무조건 지난 분기보다 좋아질 거라는 보장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이유는 리스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이긴 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이버 트럭이에요. 9월달 보면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이 뭐 주당 5,000대까지로 하면서 대단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분기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분명히 밝혔던 것처럼 아직까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생산함은 적자예요. 우리가 자동차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이루면서 구간을 지나야지만 그때부터 생산되는 것들은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면서 2분기 7월 말에 있었던 어닝콜 때 뭐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냐면 12월까지 목표가 테슬라가 이것이 사이버 트럭을 이익 영역으로 가져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은 여전히 이 자동차 사업 부분에서 테슬라의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클 것이냐 또는 줄 것이냐 저는 줄 것이라고 봐요. 왜냐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한 이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 트럭을 고가 모델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는 도달하지 못했어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근접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10월 말에 있을 실적 발표에서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사이버 트럭 자체만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즉 손익분기점이 이미 9월 달에 도달해 버렸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고요.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여전히 큰 폭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라면은 애널리스트들은 실망을 할 거고 큰 손들은 실망을 할 거고 하지만 그것이 많이 줄었다고 해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서는 지난 분기 때 9기가와트라는 기록적인 것을 냈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은 이미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때도 9기가와트라든지 10기가와트는 충분히 기록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정말 테슬라에게 순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좋은 전체 순이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기에 대한 서프라이징 이펙트는 지난 2분기 때 발생을 했기 때문에 3분기 때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의 서프라이징 이펙트가 발생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3분기 때 보셔야 되는 것은 실적 발표에서는 자동차 부분에서 사이버 트럭이 손실을 얼마나 줄여주는가 이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4680 배터리가 또 이번에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100만 개를 만들었다. 이러한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했다. 생산량을 도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4680 배터리가 올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손실을 보고 있지 이것이 아직 순이익을 보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4680 배터리도 언제쯤 즉 3분기냐 4분기냐에 즉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지점이 어딘가가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자꾸 큰 손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들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희가 읽어야 주식시장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주식은 기관 투자자들도 대단히 많은 규모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단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즉 2년 3년을 보고서 저처럼 5년을 묵혀두지는 않거든요. 네. 올해 실적을 내서 그것만큼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올랐으면 올해는 더 이상 오르기 어렵다 그러면 그들은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매도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치평가, 기업 가치평가 구도에는 2026년에 테슬라가 얼마를 많이 벌 거야. 이거는 어느 정도 반영은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대단히 폭발적으로 오를 거니까 지금부터 테슬라 주식은 더 높게 봐야 돼 이렇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항상 보셔야 여기를 통해서 주식시장이 어떠한 동적인 어떠한 역학관계를 가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을 항상 저희가 고려하고 배려하고 꼭 같이 공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 로보택시하고 자율주행에 대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웨이모도 있고 또 중국도 로보택시에 진출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시나요? 저는 대단히 크게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로보택시와 관련돼서 또는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분명하게 겨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2019년부터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2년 안에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구글 웨이모가 나오고 현대자동차도 뛰어들고 GM도 뛰어들고 이스라엘의 모바일 아이가 나오고 영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들 당장 내년이면 자율주행이 다 돌아다니겠구나 얘기를 한 걸 웬걸 안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학자들도 전문가들도 자율주행의 겨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겨울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2024년 5월까지 지속이 됐어요. 올해 5월을 끝으로 전문가들이 자율주행에도 봄이 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팩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율주행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기록을 보면 구글의 웨이모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6월 말부터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등록되지 않은 누구든 관광객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객들도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LA에서 우버로 웨이모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보신 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통계를 보면 일주일에 10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건의 사람들이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되게 안전하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 지금 중국은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대단히 대규모적으로 바이두라든지 이런 데서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들이 지금 대단히 시작되고 있고 중국은 2030년까지 무려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을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우한 같은 경우에는 시 정책의 목표가 뭐냐면 드라이버리스 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전자가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좀 이런 식으로 지금 공세를 가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기업들도 여기에 뛰어들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테슬라의 FSD도 허가해주면서 하나의 매기 효과를 노리면서 테슬라의 FSD가 중국에서도 작동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맥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에게도 좋은 거고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좋은 점은 우선은 이제 기술적인 특징은 예를 들자면 웨이모라든지 중국의 대부분의 자율주행 샤오펑을 뺀다라면 대부분 여러분은 레이더나 라이다를 가지고 있죠. 레이더나 라이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개인 승용차에다가 달 수 없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물론 중국의 저가 장비들이 있습니다만 이 저가 장비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동차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발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못 들어가겠죠. 네. 여하튼 근데 일반 승용차에다가 레이더하고 라이더 같은 거를 갖다가 이런 모자처럼 차 위에다 올려단다 이런 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즉 전문 택시에만 가능한 거고 여기에 지금 이제 소문으로만 아직 돌고 있는 거지만 확인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웨이모의 다음 차량으로 현대의 아이오닉 5가 지금 고민된다 이런 지금 뉴스도 나오는 것은 원래는 구글의 웨이모는 중국의 진리랑 이걸 얘기하고 있었죠. 진리랑 얘기하면서 중국 차를 갖다가 미국에서 로보택시로 돌리려고 했는데 미국 정부가 반대를 하니까 한국에게 지금 기회가 열린 겁니다. 현대차는 이거 역사적으로 기회가 열린 거예요. 미중 갈등이 현대에게 지금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걸 하더라도 택시 로보택시 100대 필요해. 많이 필요하면 1000대 필요해.
뭐 이 정도로 끝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현대로서도 뭐 좋은 일이긴 한데 고작 1000대 만들어서 웨이모에 납품하는 거고 2000대 만들어서 납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의 로봇 택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슬라가 이제 모델 2, 지금 앞으로 만들어질 모델 2 모델에다가 언박스 프로세스로 만들어질 모델 2에다가 전용 로봇 택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있는 모든 테슬라 차량 주인들이 FSD를 갖다가 구독만 하면 그것 또한 나 스스로도 출퇴근할 때 로봇택시처럼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회사에 출근하면서 퇴근할 때까지는 너 이거 우버처럼 돌아다녀, 로봇택시처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로봇택시처럼 돌아다녀, 이것은 정부의 허가도 필요하고 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지만 제가 출퇴근할 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돈 내고 출퇴근할 것 같아요. 왜? 그동안 제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 보면서 글을 읽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이 되는데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볼륨이라는 거예요. 웨이모가 로봇택시를 현대에다 주문한다고 해도 1000대, 2000대, 3000대 주문할 거를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갑자기 자율주행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의 FSD를 주문하지 않았어도 하드웨어 3와 하드웨어 4는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내가 FSD를 구독할게 하면은 그 순간 돈을 지불하고 신용카드로 돈을 지불하면 여러분의 차량은 바로 FS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드웨어 3와 하드웨어 4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구입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을 구독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비용을 내지 않았어도 다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역사적으로 한 800만 대 팔렸지만 그냥 미국으로 쳐서 한 뭐 2, 300만 대로 보죠. 2, 300만 대가 갑자기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규모물에서 1000대, 2000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규모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단히 매시브하게, 그러니까 대량으로 자율주행이라는 것들이 가능하다. 왜? 기존에 판매됐던 모든 테슬라 차량, 사실상 모든 차량에서 물론 뭐 사이버 트럭도 안 되고 뭐 하드웨어 3도 없는 정말 초기의 테슬라 모델은 안 되겠지만 이런 걸 여러분 예외적으로 보고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FSD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변화에 있어서는 대단히 파괴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리스크로 떠오르는 게 가격과 보안이 생각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허가를 안 해줬던 거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데이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구글 지도를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네이버 지도가 외국인들한테도 인기 있는 것은 한국을 놀러 왔을 때 구글 지도를 못 쓰니까요. 그 정도죠. 왜요? 그때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것이 구글 지도와 관련된 서버를 한국에 설치할 것. 한국에 이 위치돼 있다는 밖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특히 한국은 이것을 안보의 문제로 얘기를 했죠. 군부대가 있는 위치가 외부로 나간다든지 사실 뭐 다 알려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이유를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도를 갖다가 바이두 거를 쓰게 돼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지도 정보는 상하이에 있는 서버에 보관하고 언제든지 중국 정부가 이것을 보기를 원할 때는 보여주는 이런 식의 어떤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유럽 또한 이런 유사한 것들을 뭐 미국하고 물론 유럽 사이에는 데이터 호환이라는 자국 시민들의 데이터가 가는 것에 대한 세이프 하버라든지 그 위에 나오는 조약들이라든지 해서 이런 조약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또한 이런 데이터의 안전 부분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부분은 뭐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도 자주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대단히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차량 전체가 사고가 난다든지, 이 사고가 난다는 것은 바로 인명 피해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뭐 구두로는 계속해서 보강하고 있고 보완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정부가 허가를 해줄 때 검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정부나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모두 다 검증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되게 강력한 거고, 테슬라가 사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배경 속에서도 요거 좀 빨리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는데 자꾸 민주당에서 태클 걸고 안 된다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조금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맥락도 그런 부분을 좀 규제 맥락이죠. 이거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원래 199달러였는데 지금 99달러로 내린 거잖아요. 99달러로 내렸고, 저는 중국에서는 아마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각 국가의
지불 수준에 맞춰서 가격대가 형성될 거라고 보고요. FSD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한 번 제작비가 많이 들지만 그 이외에 찍어내는 한계 생산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제가 윈도우즈를 개발하는 게 비싸지 윈도우즈 갖다가 모든 우리 컴퓨터에서 설치할 때 그 운영 체계의 추가 생산 비용을 한계 생산 비용이라고 그러죠. 한 개를 더 생산할 때 늘어나는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만 넘어가면 수익률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했던 이런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빅테크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생산 곡선에서 한계 생산 자체가 0으로 수렴하는 이런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FSD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워낙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큰 저항이 될 거라고 보자. 오히려 부러움을 만들어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FSD가 처음에 여러분들 $99 내고 한국에서 돈 10만 원 내고 내가 이걸 타야 될까? 한국 시장에는 아직 안 들어오지만 한국은 여러분 들어와 있는 건 오토파일럿, 고속도로에서만 작동되는 오토파일럿은 FSD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 FSD를 하기 위해서 중국도 FSD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 테슬라가 보험업도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슈퍼바이즈드에서 언슈퍼바이즈드로 바뀌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차량을 만든 회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보험회사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좋은 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은 스코어가 있어요. 점수가 있는데 제가 안전운전을 할수록 보험료가 깎여요. 그것도 매달. 그러니까 지난달 거칠게 운전했다 보험료 올라가고요. 다음 달. 이번 달 안전운전 열심히 하면은 보험료가 다음에 낮춰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재밌는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FSD를 쓰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FSD가 $99가 100% 자기 부담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깎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너무 거칠게 운전을 해서 그런지 FSD $99보다 보험료가 더 깎였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모두가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하여튼 FSD를 사용할 때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용성 자체는 대단히 높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네. 저도 사실은 차량에 그런 게 있거든요. 너 출발할 때 경제적으로 운영한 점수를 이렇게 스코어를 보여주고 주행했을 때 스코어를 보내주고 테슬라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제동했을 때 점수를 보여줘요. 계속 그걸 보니까 저 점수를 한번 잘 따볼까. 언제쯤 한번 만점을 따볼까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저의 운전 습관이 조금 변하긴 했거든요. 그런 게 표시되는 차가 있습니까? 대부분 요즘 많이 표시가 돼요. 이렇게 점수를 매겨주면서 출발할 때 너의 그 가속도를 많이 내면 점수가 그냥 막 깎이죠. 네. 점수를 매번 매겨주거든요. 브레이크를 완전히 차량이 쓸 때까지. 차량이 한번 섰다가 출발하고 섰다가 출발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점수를 매겨주니까 이것이 지표가 있으면 처음에 무시하다가 그래도 한번 맞춰볼까 나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그 보험 있고 두 번째 FS의 수용성 중요한 건요. 항상 제품이 많이 팔리는 건 아까 전에 제가 ASS 그러니까 Actually Smart Summon 얘기했잖아요. 부러워야 돼요. 남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 부러울 때 사람들은 구매를 하거든요. 남들이 저 아파트 갖고 있는 게 부럽고 남들이 애들 학원 저 보낼 때 부럽고 남들이 저 스마트폰 갖고 있을 때 아이폰 갖고 있을 때 부럽고 에어팟 갖고 있는 게 부럽고 스마트워치가 부럽고 해야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ASS 말씀드리면서 한번 비가 오는 날 여러분 미국에서는 실외 주차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외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은 우산을 쓰면서 어떻게든지 내 몸을 비를 피하는 것보다는 이 카터기에 있는 장본거 쇼핑 본거에 물을 적게 맞추려고 우산을 그쪽으로 가면서 비를 맞으면서 차로 막 가가지고 막 트렁크 열고 잽싸게 옮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를 안 맞는 곳에 서 있으면서 차를 부르면서 거기서 딱 짐을 싣고 가더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벌써 가능하거든요. 이러면 부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출근하는데 옆에 차량을 딱 봤더니 미국은 여러분 항상 선텐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막 스마트폰 보면서 뭐 하면서 막 가라오케 하면서 게임하면서 출근하고 있어요. 또는 한숨 졸면서 부러운 거거든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나도 FSD로 전환을 하거나 또는 테슬라 차량을 안 갖고 있는 차들은 FSD가 되는 차량으로 갈아타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서 시장에서 전환이 생기는 거고 그럼 포드라든지 현대라든지 미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는 회사에서는 FSD를 우리 회사에 라이센스를 해서라도 최소한 우리 차도 우리 회사 브랜드도 FSD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FSD가 라이센스로 다른 기업에게도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는 이 볼륨이 대단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로보택시 가끔 관광지 가는 데 가가지고 로보택시를 타느냐?
내가 출퇴근해서 자율주행을 이용하느냐, 이건 시장의 규모에 있어서는 후자가 더 큰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테슬라의 시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네. 이렇게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이런 로보택시 사업이 정말 이제 본격화돼서 이제 시중에 정말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이제 10배 더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아크 인베스트 하는데, 제가 그 주식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드릴 수 없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더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동의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서 뭐 저도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만 전달드릴 수 있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가 PER 레이쇼, 그러니까 즉 순이익에 있어서의 주가 대비 PER 레이쇼를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걸 보게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닝, 즉 순이익 이익률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하려면은 지금 차량 판매 이익도 증가해야 되지만 이 FS를 토한 이거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것이 재무제표로 빠진다라고 한다라면 당연하게 지금 60이라고 하는 대단히 높은 그 PER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내려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주가가 올라가도 PER 수치는 그대로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요? 어닝, 분모가 커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분모가 대단히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재무제표상으로 AI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매출 또는 뭐 옵티머스의 매출들이 여기에 잡혀줘야 PER 레이쇼가 유지가 되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펀다멘탈에 의한 주가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올해 네.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정부 정책이, 규제 정책이 또 바뀌니까요. 그게 또 테슬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저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한 정치적인 어떤 흐름을 지지하는 건 정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지지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떠드냐는 거죠. 네. 그거는 기업의 총수가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의 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부분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하게 테슬라 주가에도 좋지 않을 겁니다. 우선은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고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일시적으로는 테슬라 주가가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것이 펀다멘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일시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이 있지만 펀다멘탈 상으로는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 얻을 게 더 이상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다른 기업을 도와주지 테슬라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2025년에 모델 3과 모델 Y의 저가 버전을 낼 것이고 2026년부터는 모델 2를 내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보조금 없이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차량을 판매할 것인데 굳이 보조금까지 안 줘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FSD에 대한 규제 완화거든요. 네. 통과를 해줘야 로보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거든요.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잘 안 해줄 거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베팅을 한 거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트럼프도 얘기하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없애겠다. 이거 테슬라한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테슬라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규제를 풀어줄 거예요. 테슬라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즉 테슬라에게 좋은 쪽으로 베팅을 해버린 거고, 민주당은 왜 안 했느냐? 민주당에는 지지하나 지지 안 하나 테슬라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라고 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행동을 한 거는 이해는 가지만 그건 속으로 했었어야지. 이걸 겉으로 드러낸 것은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특히 캘리포니아라든지 대단히 중요한 시장에서 이런 부분은 테슬라에게 분명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근데 일론 머스크라든지 테슬라 경영진들의 판단에서는 그렇게 안 사는, 즉 나가는 민주당을 골수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했던 테슬라의 제품은 사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보다는 FSD가 통과됨으로써, 로보택시가 허가가 통과됨으로써 커지는 시장에서 판매 증가분이 더 클 거라고 손익계산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봐도 이 손익계산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여튼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문제지, 손익계산상으로는 트럼프는 민주당에서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네. 최근에 그 9월 23일 기준으로 앞으로 12개월 이후에 테슬라 주가를
전망하셨다고 그런 글을 쓰셨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전망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또는 저는 이제 1년 뒤, 즉 내년 2025년 10월 정도까지 가장 좋게는 테슬라 주가가 80% 정도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 이것도 if then입니다. 뭐뭐라는 것이 발생할 경우 그렇게 되면 오른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50%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주가가 항상 오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마이너스 5% 가고 있고요. 이거를 제외하고 제가 글에 쓰지 않은 것이 있어요. 테슬라의 죄송합니다. 이런 광팬들이 미국에도 많아요. 이 광팬들은 테슬라가 이번에 10월 10일 날 문샷을 쏠 거다. 문샷을 쏘면은 그들은 얘기하는 건 1000%도 막 오를 수 있고 뭐 300% 오를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제가 뺐어요. 그거는 기업 가치와 시장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장 기대치는 주가를 일정 정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상승시킵니다. 근데 이 시장 기대치가 재무제표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주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 이건 뭐냐면 이 문샷을 쏘는 조건이 뭐냐면 if가 뭐냐면 요번에 10월 10일 날 로봇 택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의 전문 광팬들은 로봇 밴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카니발 같은 것이. 그래서 로봇 밴이 나오는데 이것을 옵티머스 3가 나와서 문을 열 거다. 문을 열고 이거를 대중교통으로도 이것을 로봇 택시로도 이용하지만 즉 승객이 많은 즉 2인용만 타는 게 아니라 우리가 6인 탈 때도 있잖아요. 이때 로봇 밴이 우리가 옛날에 타다가 그렇게 많이 승객을 태웠던 거 지금 IM이 그렇게 승객을 많이 태우는 것처럼 밴이 한 6명 정도는 저렴하게 태우고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택시가 버전 1은 2인승이고 그다음에 버전 2는 6인승이다. 또는 8인승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10월 10일 날 이것이 나올 거다. 그리고 그것을 옵티머스가 나와서 야, 차 문 좀 열어줘. 그럼 문도 열어줄 거다. 심지어는 이것을 배달용 우리가 뭐 쿠팡이나 뭐 이러한 11번가 이런 배달용 차로 써서 얘가 물류도 나르는데 그때 옵티머스가 지금 나를 거다. 이런 모습도 보여줄 거다. 그럼 저도 제가 보기엔 이건 문샷이에요. 네. 근데 저는 꼭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럴 이유가 경영학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테슬라가 저는 로봇밴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옵티머스 3가 또는 옵티머스 4세대가 이렇게 물건 배달에도 쓰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는 로봇택시 앞에 운전석에 앉아서 로봇택시가 앉아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발표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2025년에 발표해도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고 2026년에 발표해도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습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카드를 10월 10일 날 다 공개합니까? 이건 경영학적으로 볼 때, 경영 판단으로 볼 때 옳은 판단이 아니에요. 즉 내가 보여줄 카드가 5장 있으면 2장만 센 거 보여줘도 되는 거거든요. 5장을 다 털어놓고 나머지는 없어. 나머지는 이제 실현만 하는 일이야.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경영은. 2025년에도 카드 하나 내놔야 되고 2026년에도 카드를 하나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월 10일 날 제가 주가가 오른다고 보는 것은 이제 가장 큰 거는 미국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80%가 오른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것은 가장 외부적인 요인은 미국 연준이 앞으로 1년 동안 앞으로 12개월 동안 아마 여러 차례 이자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이자를 갖다가 한 3% 정도 추가적으로 내린다. 이 정도 나올 경우에는 경기 침체 없이 이걸 많이 만들어낸다라면은 경기 침체 없이 전체적으로 소비를 이끌어 올릴 수가 있고 차량 판매를 전체 차량 시장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징조가 될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총 차량 판매 수가 올해는 작년에 180만 대를 겨우 비슷하게 채우거나 조금 미달되거나 초과해도 얼마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테슬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인 주니퍼 이것이 지금 페이스리프트 올해는 모델 3의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죠. 페이스리프트가 내년 초에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내년 상반기에 모델 3와 모델 Y의 저렴이 버전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까지 나왔을 경우에 내년도에 250만 대 정도를 판다. 그러니까 250만 대를 팔 정도로 이 판매량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올라간다라면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내년에 모델 13이 올해 나온다라는 거고 2024년에 나온다라는 거고 이것이 주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2025년에 하드웨어 4에 대해 그러니까 하드웨어 4와 3에서 FSD 버전 13에 대해서 주행 이 거리가 누적됐는데 미국의 도로교통 안전국에 볼 때도 이거는 인간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한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흔히 말하는
비감독 하에서 언슈퍼바이스에서도 이걸 허락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025년에 미국에서는 언슈퍼바이스가 허가된다. 이런 주가는 대단히 오를 걸. 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언슈퍼바이즈 되면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테슬라 FSD를 월 $99로 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러면 FSD 매출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가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5년이 아니라 저는 5년 하반기부터 지금 테슬라는 로봇택시를 생산하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저는 2025년에는 그것에 대한 라인 설계가 구축이 이루어지면서 2026년부터 양산해도 좋아요. 근데 진짜로 양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이 2025년에 구축이 돼도 로봇택시에 구축이 돼도 이건 허가도 됐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또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저는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가팩도 봐야 됩니다. 메가팩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 50기가와트. 지금 2분기 때 9기가와트를 했으니까 사실은 올해 3분기 때 저는 10기가와트를 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매 분기마다 12기가와트라든지 13기가와트 정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메가팩 사업이 증가한다라면 메가팩은 여러분 30%대의 순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현금을 테슬라에게 선물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건이 만들어진다라면 저는 테슬라 주가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지금 현재 만약에 $238를 제가 기준으로 했었는데 한 $428까지 한 올라갈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떨어질 가능성은 미국의 경기가 침체된다. 이거는 아무리 테슬라가 잘해도 테슬라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제가 뭐 거시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라면 테슬라 주가도 예외 없이 떨어질 거고요. 가장 이제 무서운 요소는 뭐냐면 오스본 효과라는 거예요. 오스본 효과는 뭐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이제 신차가 올해 12월에 나와 또는 신차가 내년 1월에 나와 신차가 내년 2월에 나와 그러면 여러분 뭐 하냐면요 여러분 10월달 11월달에 차 살려다가 아유 몇 달 좀 기다리지. 그렇죠. 네. 새로 나온 모델 사고 싶어요. 새로 나온 모델을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가 주니퍼 공개도 자꾸 비밀리에 했던 건데 이 광팬들이 탓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니퍼가 나온다. 그러면 테슬라 Y 살 사람도 아야 기다리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한 내년 초에는 뭐가 나오냐면 모델 3의 저렴이 버전, 모델 Y의 저렴이 버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능도 좋고 어차피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조금 저렴한 거 사지 뭘. 이러면서 이 공백기에 오스본 효과가 발생해 버리면 주가가 내려가요. 왜냐하면 매출이 줄어들거든요. 네. 또는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할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폰 16이 나와요. 그러면 아이폰 15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네.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야 아이폰 15 사지. 미쳤어요. 사람들이 원래 원가대로 아이폰 16 있는데 아이폰 16도 가격을 올리질 않아요. 아이폰 15랑 비슷한데 16 사지 15 안 삽니다, 여러분. 15는 언제 삽니까? 가격을 크게 할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크게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건 뭡니까? 순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치고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큰 예를 들자면 14%의 순이익률을 갖고 있다가 10%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주변에 테슬라 신차 나오니까 그때 가서 사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주분들은. 네. 그러니까 오스본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오스본 효과의 길이, 강도, 얼마나 이것이 세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많이 지속되느냐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오래 지속되고 강하게 지속돼서 내년 1분기하고 2분기 때 각각 30만 대 이하로 판매가 된다. 2024년 3분기 아직 인도량 10월 2일 날 발표되는 거 한국 시간 10월 3일 발표되는 거 분명히 40만 대 넘을 거거든요. 이거하고 턱없이 부족한 30만 대 미만으로 내년 1분기하고 2분기가 기록된다. 테슬라 주가는 50% 가까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가 절대 허가를 못 받는다. 내년에도. 이래도 그러니까 9월 말까지도 왔는데도 허가 받을 일은 요원하다. 해리스가 돼서 너네 안 해줄 거야 아마. 뭐 이래버린다. 이러면 테슬라 주가는 내려갈 거고 또 로봇택시가 양산이 2026년도 아니고 2027년으로 연기할게. 여러분 사이버 트럭도 많이 연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타임 스케줄을 믿으면 안 돼요. 일론 머스크는 말한 것은 저는 항상 지켜왔지만 타임 스케줄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로봇택시의 양산이 2025년 하반기에 한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했지만 저는 2026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못 지켜서 2027년으로 연기된다.
이러면 또 테슬라 주가는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6년 9월 말 정도에 50%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정수 얘기만 들으면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가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조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조건을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기업 가치하고 시장 기대치를 혼돈하시면 안 된다. 시장 기대치는 10월 10일에 대한 지금 기대치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재무제표랑 연결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if 조건들은 다 기업 가치하고 연관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링크에 제가 이 글의 링크를 달아드려야죠.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셔서 글로도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실지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네. 박사님이 이렇게 조건을 달고 이럴 경우에는 상승하고 이럴 경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글을 친절하게 자세히 써주셨으니까 보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뉴스를 보니까 중국 전기차, 뭐 중국산 테슬라나 진짜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가 우리나라의 뭐 올해 수입액이 1조 원을 넘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언론에서 대단히 어려운 영어를 표현을 쓰고 있죠. 캐즘이라고. 네. 갑자기 캐즘이 국민 상식이 됐잖아요. 네. 정말 캐즘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경영학에서 마케팅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캐즘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초기 시장, 얼리 마케터 시장이 특히 신제품을 내놨을 때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이렇게 확 상승하잖아요. 이 상승할 때 이걸 대중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대중시장으로 못 가고 초기 시장에서 얼리 어댑터만 쓰다가 계곡으로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 대중시장으로 못 가는 이러한 상황을 캐즘에 빠졌다. 계곡에 빠진 거예요. 요 일종의 올라가다가 스톱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그러니까 즉 대중시장으로 못 가고 초기 시장만 해서 깔짝거리다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캐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전기차가 캐즘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2023년 전기차가 역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캐즘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매우 작은 시장이라는 거죠. 중국 시장을 캐즘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바보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신차 시장에서 13%가 넘는 이 시장을 갖다가 캐즘이라 할 것이냐? 절대 그럴 수 없고요.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때 아닌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 전기차하고 현대차하고 기아차 엄청 팔리잖아요. 이 미국 시장을 캐즘이라고 볼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전기차로의 전환은 저는 역사적으로 숙명이라고 보고 필연적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보면 주가도 보면은 개걸음 하잖아요. 옆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옆으로 가다가 훅 떨어질 때도 있고 훅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지금 개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성장하면서 그것도 우상향하면서 생각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울기가 높지 않다라는 거지 가파르지 않다라는 것이 우상향은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상향의 기울기가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힘들어하는 거고 이 부분을 제일 못하는 전 세계 기업이 포드하고 GM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 기아차에게 역사적으로 기회의 땅이 열려버리는 거고 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캐즘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것은 겨우 한국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기차는 잘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가장 질주하고 있는 것은 중국차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폭스바겐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공장문을 닫으려고 한다는 것. 왜요? 폭스바겐의 매출 의존도의 약 30%가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폭스바겐의 내연 항상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폭스바겐이었어요. 1위 기업이었어요. 1위 기업. 근데 지금 벌써 10위권의 그 끝부분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매출 의존도가 중국 매출 의존도가 30%였는데 여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박살이 난 거죠. 전기차도 잘 안 팔려. 경쟁력도 없어. 그리고 내연기관은 안 팔려. 중국에서. 이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메르세데스 벤츠도 9월 셋째 주에 올해 전체 판매량을 축소 예측치를 발표했어요. 그 왜 그러냐? 중국에서 안 팔리기 때문이에요.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차들이 중국에서 대단히 많이 잘 팔리고 있었는데 독일 차들이 지금 중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 왜요? 상대적인 중국 전기차의 중국 자동차의 경쟁력이 좋아졌기 때문이고 이 중국 전기차가 중국에서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와 브라질, 남미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 현재는 버스가 들어왔을 뿐이에요. 버스가 들어왔을 뿐이고 그 다음에 1톤 트럭이 들어왔을 뿐인데 이제 승용차도 진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때 들어왔을 때 물론 한국에는 특별하게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반중 정서가 있어서 중국 제품에 대한 우리가 항상 이게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이런 걸 많이 따지듯이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고 옷도 그렇게 따지듯이 중국산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럽은 이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중국차 품질도 좋다라고 평가가 바뀐 거고 왜 미국에서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관세를 100% 때려가지고 하더니 미국이 9월 달에는 이제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까지 금지할 거야 라고 나오겠어요. 중국차가 무서운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중국의 미국의 안보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중국 차가 미국에 들어올 경우는요. 포드하고 GM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주의 기초에서 오죽했으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하겠어요. 그만큼 중국차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고 저는 한국에도 중국에 들어온다라면 가격 부심이 되게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차를 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또한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비중이 한 40% 가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화재잖아요. 근데 이게 화재가 저희 나라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도 발생할 거고 다른 미국이나 유럽 쪽도 발생을 할 텐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화재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나요? 우선은 화재의 통계적 비율로 보면 내연기관차에서 더 많이 화재가 납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비율은 내연기관이 크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의 규모는 전기차가 크다라는 것. 즉 화재는 자동차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교통사고 매년 일어나고 있고 매달 일어나고 있고 매주 일어나고 있고 매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화재 또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교통사고처럼 많은 빈도수는 아니지만 내연기관이 훨씬 더 통계적으로 볼 때는 전기차보다 화재가 많이 난다는 것. 하지만 전기차는 적게 일어나더라도 화재가 났을 때 피해 규모가 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피해 규모가 한국의 청라 이번에 인천 사건처럼 큰 것은 전기차 때문이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안전도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배터리가 중국산이냐 국산이냐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큰 것은 충전 시스템을 진화시킵니다. 충전 시스템이 100% 충전을 시키지 말아라. 내 차가 100% 충전되는지 90% 충전되는지 메시지는 여러분 전기차 쓰시는 분들 저도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쓰니까 하면 충전됐을 때 다 완충되면 저한테 메시지 와요. 그때 가서 이거 뽑으라는 것도 웃긴 거고요. 그리고 90% 됐을 때 메시지가 안 오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완충 안 시키고 그걸 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시스템인 거고요. 노르웨이는 어떻게 하느냐. 전기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노르웨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안 와서 끌어요. 충전기가. 완충됐다? 그럼 거기다 더 이상 전기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충전기를 업데이트를 해야죠. 충전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의 사고의 가능성들을 방지한다라는 것. 두 번째, 한꺼번에 많은 차들이 갑자기 충전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람들이 더욱더 지능을 갖는 거죠. 왜 인공지능, 요즘 많이 인공지능 시대라는데 그걸 왜 안 쓰겠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충전을 할 때 아파트에서 충전을 하면서 내일 출근 시간이 몇 시라고 적어놔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충전해야 될 차량이 100대라고 한다면 100대를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꼽자마자 바로 시켜주겠어요. 얘는 밤 10시부터 11시, 얘는 11시부터 12시, 얘는 1시부터 2시, 3시부터 4시, 5시 출근 전까지만 충전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로드를 균형 있게 밸런싱해서 분산시켜져 가지고 충전시키는 이런 기술들이 노르웨이에는 그리고 이런 전기차들이 많이 도입된 대형 빌딩들에는 이미 도입이 해외에서는 되고 있어요. 이런 걸 기술을 도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과충전에 의한 발열 문제라든지 과충전에 있는 화재 문제는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테슬라 세마이 트럭 같은 대용량 배터리
배터리에서 한번 불이 나면은 큰 화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아예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술은 그렇습니다. 상업용 기술은 한 번도 항상 과학자들은 이거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 보완한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경영인들이죠. 이 정도면 충분해. 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여러분 자동차가 나왔을 때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없었습니다.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아예 없었어요. 그럼 어떤 연기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시커먼 연기가 나왔어요. 시커먼 연기를 칼 벤츠가 차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고 포드가 모델 T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저감 장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칼 벤츠가 차를 만든 이후에 50년 뒤예요. 50년 동안 인류는 그냥 검은 연기를 내뿜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감 장치를 만들어서 지금은 가능하면 배기가스의 비율을 CO2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 차량들, 디젤 SUV들 지금 거침없이 뿜고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것도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 이것이 개선이 궁극적으로 안 되려다 보니까 전기차로 전환이 가는 것이 친환경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배터리에 화재가 난다라면 그래서 전기차로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모으는 것이 이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진화해왔던 지혜가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한국은 겨울철 되면은 또 전기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노르웨이에 있는 통계가 나와요. 노르웨이에는 이름도 재밌습니다. 바이킹이라고 하는 자동차 통계를 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2023년에서 2024년 겨울 통계가 나왔는데 추워서 시동이 안 걸리는 비율 네. 87% 내연기관, 13% 전기차. 그리고 여러분 노르웨이 한국보다 더 춥습니다. 거기선 충전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겨울철에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 맞게끔 충분한 충전소를 만들면 되는 거고 충전소도 거기는 겨울 되면은 우리식으로 하면 보일러에다가 옷 입히듯이 옷을 입혀놔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추운 노르웨이에서는 훨씬 더 많은 전기차가 압도적인 많은 전기차가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 시동이 겨울철에 안 걸리는 것은 압도적인 비율 87%가 내연차고 13%가 전기차라는 것. 그리고 이 추운 데서 충전은 잘 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하면 될 문제지 이것 때문에 전기차를 안 간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고 현대기아차도 전기차로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2차 전지 투자하시잖아요. 2차 전지 투자 왜 하세요? 전기차도 안 타실 거면서. 여러분 2차 전지가 잘 되려면요. 전기차로의 전환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2차 전지가 어떤 2차 전지가 뭐 승리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전기차를 여러분 구매하는 것도 전기차의 시대로 가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라고 보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지난번에 그 출연하셨을 때 해주신 이야기 중에 테슬라가 리콜이 발생했을 때 소프트웨어로 그냥 해결해서 금전적인 뭐 손실은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소프트웨어로 리콜이 될 정도면 해킹에 대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것 같긴 당연히 한데요. 있죠. 네. 여러분 인류는 항상 문제 아까 전에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말씀드렸잖아요. 인류가 이메일을 쓴 이후로 스팸이 없었던 역사는 한 번도 없고요. 여러분 문자 메시지에서 피싱 문자가 안 오는 적은 일주일을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온 적 없다. 이건 거짓말 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옵니다. 네. 반드시 오잖아요. 그것처럼 보안과 해킹 문제도 반드시 있어요. 이런 문제를 계속 싸우는 거죠. 계속 싸워서 필요하면 바이러스 만드는 거고 보안 전문가 두는 거고 이건 일론 머스크도 여러 번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 사이버 해킹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기술팀을 강화하고 있고 왜 이걸 안 하면 고객만 손해가 아니라 기업도 큰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고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조금씩 완전해지는 것이 처음부터 빠방 나타났는데 완전 무결의 제품이야. 이거는 신이 만들어 놓을 때나 가능하고 신도 오죽했으면 사람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사고 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실 필요는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소비자 단체가 비판해야 되는 거고 정부가 감독해 줘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부 단체라는 것이 정부 기관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시민 단체가 존재하고 소비자 단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비판이 있는 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이건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이 시장을 리딩할 핵심 기술을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도 저는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독일도 전기차를 만드는데 중국에서 안 팔리겠어요? 독일은 1단계 전기차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국차를 타보시면 그 영상을 보시면 우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디지털적이에요. 화면도 막 앞면은 뭐 여기에 다 있고 뭐 가라오케 뭐 테슬라에도 가라오케 있지만 가라오케 있고 영화 보고 뒷면에서도 난리가 나잖아요. 뭐 난리가 나는데 독일 차들 보면은 타보면 그냥 내연기관차에 전기로 바꿔놓고 모니터 조그만 거 하나 설치해놓고 끝. 썰렁. 그냥 저는 제가 독일에서 한 11년을 살았습니다만 독일에 갔을 때 벤츠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도 손으로 여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불량품일 거야. 어떻게 문을 전기로 안 열고 손으로 여니? 그건 좀 벤츠인데 충격적이네요. 네. 에어컨이 없어 말이 돼? 뭐 거긴 추운 나라야? 아니 여기 여름엔 더워. 근데 독일 차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카 인포테인먼트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전기차 자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전기차에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죠. 어떻게 내가 차를 카 인포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인카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 합성어인 인카 엔터테인먼트 또는 인카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하는 차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적인 기능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궁극적으로는 차량에 대한 OS를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 자율주행이 또한 붙어나는 거고요. 저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장나면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오일을 갈아야 주는 것도 꼭 우리 오일 정비소에서 2만 킬로 더 뛰고 오세요라고 스티커 붙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차량이 그것을 판단하고 요즘은 뭐 예를 들면 바퀴에 공기 주입량이 떨어지면 경고등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수치로서 이런 건 요즘 테슬라라든지 많은 차이 가능한 거죠. 이런 모든 차에 대한 제어가 얘가 어디가 아프다, 얘가 어디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려줘서 우리의 안전도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작업을 해주는 것들이 2기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자율주행까지 포함됩니다. 2기 자율주행으로 전기차로 지금 테슬라는 이미 넘어갔고 중국 차들도 넘어가고 있는데 독일 차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이거 1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시장에 그러니까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미 중국차하고 테슬라는 스테이지 2로 넘어가고 있고 현대기아차는 이것의 중간쯤에 걸치고 있고 독일차는 그냥 1세대에 머물고 있는 거고 포드나 GM도 1세대에 머물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도 1세대와 2세대가 구별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고 중국차가 왜 경쟁력이 있느냐 벌써 2세대 차량들이 다수 있다는 것이 중국차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또 테슬라가 경쟁력을 갖춘 거이기도 네. 하겠네요. 네네. 엔비디아가 최근에 급락한 이후에 요즘 조금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는데 이게 현재 가격이 지금 거품일까요? 아니면 지금 사도 괜찮은 가격일까요? 제가 주식 전문가라고 말씀은 계속 안 드리고 제가 AI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1달러라도 오르는 것이 의미가 있으신 분들은 사도 되겠죠, 당연하게.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태도로 이 시장에 개입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구매 결정은 내리실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AI 시장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AI 시장이라는 것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고속도로가 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는 철도가 깔리고 있는 상황인데 고속도로나 철도가 의미 있으려면 여기 차량이 많이 다녀야 됩니다. 부산 경부선 깔고 호남선 깔았는데 차량 하나도 안 다니면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왜 깝니까? 여기 차량 타고 빨리 이동하려고 하고 물류를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고속도로 깔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깔지는 않습니다. 철도를 깔기 위해서 철도를 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차량을 움직이면서 사람이 다니고 화물이 다니기 위해서인 거죠. 엔비디아는 도로를 까는 데 필요한 되게 중요한 제품인 거고 철도를 깔기 위해서 마치 이 레일웨이에 쓰이는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위의 경제들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려면 여기에 수많은 차량들이 다녀야 됩니다. 이걸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애플이나 삼성이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앱이 없는 스마트폰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상상하기 어렵네요. 네, 안 사죠. 네. 근데 여러분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처음 만들었을 때 앱이 없었어요. 애플 앱 외에는. 언제 앱이 생깁니까? 2028년 1년 뒤에 앱 스토어를 만듭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팔린 거예요. 그 당시 나왔을 앱 숫자도 적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사요. 근데 앱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부러움은 지는 거라고. 왜 부러워합니까? 저 앱이 부러운 거예요. 저 앱을 쓰는 스마트폰. 저 친구는 물건을 저걸 통해 사네.
나는 못 사는데 저 친구를 통해서 당신은 문자가 비쌌으니까 카톡이라는 건데 무한대로 공짜로 하네. 나도 카톡 쓰고 싶어. 그래서 사는 거고. 네. 저 친구는 저걸로 은행 거래도 하네. 나도 하고 싶어 해서 스마트폰 사는 거거든요. 앱이 풍부해져야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는 거고 대중화가 되는 거잖아요. AI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AI 서비스가 나와야 됩니다. 이 AI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도로의 품질이 좋아야 되니까 이것이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이것을 학습시키는데 엄청나게 GPU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H100이죠. 그리고 좀 있으면 블랙웰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특히 미국의 이 LLM을 만들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무진장 사들인 거죠. 심지어는 테슬라도 사들였고 일론 머스크가 또 만든 회사인 X.AI도 대단히 짧은 기간 만에 10만 개가 넘는 GPU를 사들여가지고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LLM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GPU를 샀던 수요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메타나 구글이나 또는 오픈 AI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또는 아마존은 이걸 가지고서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이 네 개 기업이 작년에 40%를 샀단 말이에요. H100을. 그리고 올해 테슬라나 X.AI까지 줘서 대단히 많이 샀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일부 사고 요즘 소베린 AI라고 해서 국가마다 조금씩 사고 있어요. 이미 많이 샀어요. 자, 이미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조금씩 추가 구매를 하면 돼요. 갑자기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 카카오는 LLM 만드는 걸 포기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런 GPU 안 사겠죠. LLM을 만들지 않는 곳에서는 이렇게 대단한 규모의 GPU를 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뭘 사냐면 추론칩이라는 걸 사요. 한국의 레벨리온 같은 추론칩을 사고 미국의 그로크 같은 이런 추론칩, 즉 학습된 AI로부터 결과값을 얻어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 추론칩만을 전문으로 사게 되게 돼 있죠. 이건 엔비디아가 잘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걸 잘하는 것은 신생 스타트업들이랑 아까 말씀드린 레벨리온이라든지 미국의 그록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좀 학습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냐? 커지긴 커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할 거냐면 지금은 처음부터 학습을 전혀 안 하다가 학습을 왕창 해야 되니까 이만큼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자 모델 이제 GPT 같은 경우도 4, 5가 나왔으니까 5도 나와야 되고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라마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의 미스트랄도 마찬가지고 학습이 더 필요한 거니까 GPU가 더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스톡을 합니다. 더 올리죠. 여기서 올리는 비율이 여기서만큼 올리는 비율이 아니라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엔비디아의 매출이 2배씩 뛰는, 즉 2023년 2분기 때 1분기 대비 어마어마하게 뛰었잖아요. 이렇게 점프업을 계속했던 것은 이제 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봐요. 블랙웰에 의한 대체 수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블랙웰은 효과죠. 근데 H100을 버리겠어요? H100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학습에 필요한 것을 블랙웰로 채우겠죠. H100을 다 갖다 버리고 블랙웰을 채우지는 않을 거예요. 또는 H100 중고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중고 시장에 내놓고 그만큼을 사겠죠. 살 수는 있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엔비디아는 좀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AI 거품은 오지 않는다라고 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제 여기에서 AI 서비스들이 나오고 고속도로에 차량이 다니면 이 경제는 작동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AI 거품이 꺼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안 좋다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매출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꾸준히 엔비디아의 매출은 상승할 거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좋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나 2023년 1분기에서 2분기로 가듯이 이렇게 퀀텀 점프 하듯이 매출이 2배가 되고 따따블이 되고 막 수익률이 따따블이 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다. 안 일어날 거고 오히려 이제는 AI 시대를 애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애플 주식 끝까지 상승하는데 애플이 매출을 다변화시키잖아요. 어디서 다변화시킵니까? 앱스토어에서 돈을 벌어요. 30%씩 마진 챙겨갔잖아요. 애플 생기면서. 애플이 어떻게 합니까? 하드웨어로도 많이 팔지만 하드웨어에서 15에서 16 혁신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혁신이 있었나요? 아니라는 것. 지금 대체 수요가 길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아이폰을 갖다가 저도 이번에 바꿨는데 4년 만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년마다 바꿨는데 요즘 2년마다 안 바꾸거든요. 평균이 이미 3년으로 전 세계적인 건 3년을 넘어섰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AI 폰 나온다니까 대체 수요가 있을 거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별도로 하고 매년 이렇게 많이 안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사죠. 그리고 처음에는 아이폰도 별로 갤럭시도 안 좋았잖아요. 아이폰 4에서 5 가면 무진장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 바꿔버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10을 넘어서부터는 11, 12, 13, 14 가면서부터는 뭐 내년에 바꾸지, 뭐 내후년에 바꾸지, 3년 더 쓰지, 1년 더 쓰지, 뭐 이런 경향들이 생기는 것처럼 엔비디아 칩도
그 전에 A백하고는 다르게 H백은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고 블랙엘도 물론 더 좋아져요. 2.5배 좋아져요. 2.5배. 뭐 10배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너지 효율도 좋아지고 굳이 H백을 버리면서까지 블랙엘을 다 사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돈을 버는 것은 다변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매출 그래서 애플 TV도 뭐 잘 안 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에어팟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도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자율주행도 우리가 AI도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다음에 의학에 쓰는 AI도 우리가 만들어줄게. 국방에 쓰는 AI도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서비스 매출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재무제표에 서비스 매출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 매출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른다라면 언제 오르냐면 블랙엘 때는 조금 오를 거예요. 출시가 되면. 이것 또한 펀다멘탈에서 재무제표에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퀀텀 점프는 안 할 거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막 엔비디아의 주가가 2배 가는 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엔비디아가 서비스 부분에서 또 매출을 낸다. 이걸 뭘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테슬라랑 비하면 테슬라가 차를 판매해서 돈 버는 것이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버는 건데 테슬라가 AI 매출, 즉 FSD 매출을 내야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서비스 매출을 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직원들 규모에서 볼 때는 하드웨어 담당, 칩 담당 엔지니어보다 소프트웨어 담당하는 개발자의 규모가 더 큽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서비스에서 매출을 내고 싶어 해요. 물론 이 지금 개발자들은 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때문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만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서비스 쪽으로 매출을 내려고 하는데 아직 이것이 재무제표는 0원이라는 거예요. 0달러예요. 이것이 달러가 잡혀기 시작한다라면 저는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상승의 기회, 이 상승이 어느 정도 폭일지는 모르지만 상승의 기회는 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은 기대치지 시장 기대치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기업 가치는 다르다라는 거. 이건 기대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업 가치로서는 엔비디아의 서비스 부분을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블랙웰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매출이 주가가 또 뭐 반영해서 오를 수도 있겠죠.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반드시 오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매출은 분명히 증가할 건데 근데 이 매출의 증가 폭이 가파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AI 시장은 조금 더 2025년에는 앱스토어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쿠팡이 나오고 여기에서 배달의 민족이 나오고 여기에서 토스가 나왔던 이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갔던 것처럼 어떤 회사가 AI 서비스를 통해서 이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 이 기업의 투자자들의 관심도 옮겨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상향은 하지만 큰 폭의 우상향은 없다. 1달러라도 올라가면 우상향이니까요. 2달러라도 올라가면 우상향이지만 그래서 나 이제 엔비디아로 뭐 차 하나 샀어, 집 하나 샀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당분간 소프트웨어 쪽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물론 뭐 투자하는 돈이 뭐 100억이 되시고 1000억이 되시면 2% 올라도 곧 큰 돈이니까 네. 뭐 다를 수 있지만 저희 뭐 성경일 TV 보시는 투자분들께서는 100억씩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뭐 그런 규모는 많지 않으실 네. 테니까 이 수익률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뭐 10% 20% 나오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뭐 경쟁 상대는 어느 기업이라고 보시나요? 뭐 엔비디아의 경쟁 상대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우선은 AMD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거 맞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GPU나 블랙엘, H백하고 블랙엘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는 쿠다라고 하고 있는 뭐 이러한 이 위에 있는 이것을 왜냐하면 GPU를 100개, 200개씩 연결하잖아요. 이 연결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연결을 해서 여기다 학습은 1번부터 7번에게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학습 과정을 갖다가 배분해 줄 수 있고 분배해 줄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에게는 해자입니다. 진입장벽이에요. 이거를 AMD나 인텔이 잘 못 만드는 거고 저는 인텔은 망할 거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인텔 같은 기업이 망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저는 기업의 순리라고 봐요. PC 시대에도 지금 AMD에 뒤지고 있잖아요. 그럼 모바일은 퀄컴에게 뒤지고 있고 PC는 AMD에 뒤지고 있고 인텔 그 다음에 뭐 파운더리는 TSMC나 삼성은 아예 뭐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뭐 인텔이 저는 성장할 가능성을 어디서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근데 인텔 주식을 샀다가 돈을 벌 수는 있죠. 퀄컴에 인수되면. 그러니까 뭐 이런 단기적인 걸 보신다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퀄컴이 저는 모바일에서는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칩 시장에서.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중요할 시장은 AI 서비스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앱. 그럼 여기선 추론 칩이 되게 중요합니다.
추론칩 시장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에 AMD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퀄컴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스타트업인 레벨리온 같은 데도 삼성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러한 또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 있는 이 그로기라는 데입니다. 사실은 레벨리온보다 더 성과가 좋죠. 이 회사를 누가 먹느냐? 누가 인수하느냐? 절대 독립적으로 이 그룹이 상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추론칩 시장을 보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GPU 시장에서의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위치는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아무리 지금 요즘 경쟁이 심화돼서 AMD도 만든다 또는 구글도 TPU를 만들죠. 이 GPU랑 경쟁하는 그걸 TSMC가 만들어주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H백도 쓰지만 자체 도저칩으로 쓰고 있는 자체 칩 설계를 한 것도 TSMC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에서의 큰 비율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엔비디아를 뭐 붕괴시킨다, 경쟁에서 엔비디아를 인텔처럼 갖다가 시대에 뒤처지는 기업으로 만든다, 그러진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경쟁에서의 우위는 대단히 경쟁력은 큰 차이로 가져가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규모가 퀀텀 점프를 못한다. 이것이 지금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문제지 경쟁자에 의해서 눌려서 물론 경쟁은 강화될 거예요. 경쟁이 조금씩 강화되는 거고 조금씩 강화된다는 건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왜요? 경쟁자가 있으면 가격을 그렇게 함부로 못 올리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 마구잡이로 올린 거예요. 마구잡이로 올려도 사람들이 줄 서서 못 사는 거고 심지어는 일론 머스크는 젠슨 황한테 정말로 나한테 많이 팔아줘서 고맙다라고 메일까지 쓰잖아요. 그 정도로 가격이 비싸도 팔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내가 살 수 있는 구매자가 된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를 할 정도로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완전히 높게 올랐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드웨어에서 80%라고 하는 이러한 그로스 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 이 프로핏 마진이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는 어느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만 매출 규모가 조금씩 성장할 거다. 이것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 혹시 엔비디아의 미래를 좌우할 이벤트가 있다면 뭐로 보세요? 그건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업체들이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가 어떤 부분에 진출할 수 있냐면 클라우드 지금 아마존 클라우드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매우 제너럴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쓸 수 있고 물론 컨설팅을 맞춰서 그 기업에 최적화는 시켜주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들어가려는 것이 제약회사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제약회사 예를 들면 종근당 한미약품 죄송하지만 AI 능력이 뭐 얼마나 대단히 있겠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제약회사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가면 거기에 제약회사에 맞는 AI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클라우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 매출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의 이벤트들이 저는 근데 엔비디아가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AI가 완성돼야지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된다라면 엔비디아의 큰 이벤트가 저는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드웨어서만 팔아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판매하기 위한 쿠다를 만들기 위해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새로운 매출이 발생한다. 이것이 저는 엔비디아에겐 전환점이 될 거고 이때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저는 이벤트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서비스 매출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랑 유사하지만 항상 주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는 습관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데서는 뭐 단기 투자를 위한 공부도 하시겠지만 항상 기업 가치,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의 매출 증가가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새로운 매출 구조는 발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성장력을 가지는가, 뭐 이것이 뭐 결과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뭐 P 레이쇼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단 지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어떠한 시장 환경에 처해 있는가, 어떠한 시장의 도전을 갖고 있는가,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을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속 공부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성정일TV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성정일TV하고 같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